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미래를 꼭 준비해야 돼? 현재를 즐겨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아직도 그런 애가 있어? 아직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직 많아? 네, 아직 큰일 많아요. 났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현재를 즐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마음 한구석이 깝깝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도 회피를 하면서 또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신만의 자산을 쌓아가면서 미래를 준비를 해놓으면 그런 불안은 싹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0만 유튜버이시죠.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맨날 이렇게 말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또 살아오신 분을 또 모셨습니다. 유튜브 할미 언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할미 언니님을 모시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들한테 또 해줄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미 언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할미 언니님인데 또 젊으셔가지고 이게 부르는 게 또 약간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한데 우선은 요 할미 언니님 뭐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10년차 직장인이자 재테크 자기개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할미 언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직장도 다니면서 유튜브도 같이 하고. 네. 유튜브 하신 지도 좀 되셨죠? 네,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 그런 약간 젊은 그런 청년 세대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니 그 이제 그 책도 쓰셨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되게 돈에 대한 거 그러니까 노후 대비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하셨었어요? 네, 제가 20대 때부터 노후 네. 준비를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보통 그때 놀기 바쁜데.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후가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안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할머니 같은 생각을. 네, 눈 깜짝하면 노후가 올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이제 노후 준비라는 게 미리 해야 노후 준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후가 코앞에 닥쳐서 하는 거는 노후 맞이지 노후 준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채널명을 할미 언니로 지은 이유가 진짜 그 할머니가 손주들 밥 떠먹여주듯이 네. 재테크를 떠먹여주는 콘텐츠를 제가 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연금 저축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초보분들은 그래 연금 저축 해라는 건 알겠어. 근데 뭐 어떻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연금 저축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는데 그럼 내가 회사에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되는 건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지부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신분증 가져와라 해가지고 증권사 어플 설치부터 연금 저축 계좌 개설하고 상품 매수하는 것까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따라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해라고 잔소리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캐릭터처럼. 네. 그렇게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노후가 이제 멀지 않게 느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네네. 그거를 어떤 계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모아야겠다라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제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노후에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저 같은 2030 세대들은 노후가 엄청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0, 50 세대들 중에도 아직 노후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은 노후 준비 왜 안 하냐 하고 하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 그 얘기하죠. 네, 무슨 노후 준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럼 나중에는 저절로 먹고 살기 좋아지나?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직업이 있는 젊은 나이에도 부자가 아닌데 그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 직장도 없고 몸은 더 노쇠하고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내가 미래로 돈을 보내놔야겠다. 그런 생각에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저희 채널에서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웬만한 의지로 안 되는 건데 저축도 엄청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저축은 제가 사회초년생 때 월급의 80%까지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0년 차면 20대 초반부터 일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만 23세 때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80%? 네. 그러면 거의 뭐 돈 안 쓰고 살았겠네요. 거의. 네. 근데 이제 또 배경이 있어요. 네. 제가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서 회사에서 그렇게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비가 자취하는 친구들보다 적게 들다 보니까 좀 더 저축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옛날에 이제 현장에서 숙소 생활하고 이런 네네. 건설회사였었는데 네네네. 이게 돈 모으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어디 갇혀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지방에 어디 막 구석에 막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분들이 오히려 안 가려고 하는 약간 기피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저희 회사에도 멀쩡한 무료 기숙사가 있는데 안 살아요. 네. 돈을 들여서 밖에서 자취를 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기숙사를 되게 오래 붙어 있었는데 이거 붙어 있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가라도 안 나가. 예, 뭐 나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근데 네. 최대한 붙어 있으면서 물론 다른 직원들은 쟤는 뭐 저렇게 기숙사 오래 사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체면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할머니. 우리 할머니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네. 그래서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일단 빨리 목돈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축을 했죠.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자분들이 야 진짜 돈만 모으고 살면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뭐 여행도 못 가고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실제로 여행을 또 많이 가셨었어요? 아, 네, 저는 20대 때 22개국을 다녔어요. 아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요? 일단은 대학교 시절에 외국은 부모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이나 학교 돈으로 네. 가는 거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지원받아서 갈 수 있는 것들 학교에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국에 살아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죠. 저는 이제 학기 중에 알바를 해서 방학 때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벌어서 제가 먹고 살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19살 때 수능을 친 직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 치고 다음날 바로 휴대폰 공장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었어요. 왜냐면 학비를 벌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국립대도 일부러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를 갔던 이유도 이제 일부러 학비 때문에 국립대를 갔고 다행히 장학금을 또 받고 다녔어요. 네.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공부를 안 해서 장학금 못 받으면 내 알바비로 메꿔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학생활 하면서 제가 직접 아르바이트 해서 생활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경제관념이 일찍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 돈을 좀 벌어봐야 돼, 맞죠? 아, 그러니까 이 맞아요.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지,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아까워서 또. 맞아요. 또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이 아까운 줄도 알고 네. 남의 돈을 내 돈 만드는 것도 힘든 줄 알고 그래서 돈이 아까운 줄 알아서 제가 돈을 함부로 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여행은 또 가고 이런 거는 또 하고 싶은데 보니까 학교에서 막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또 알아보게 되고. 네네네. 사실 이런 기회들이 많은데 대부분 안 알아보잖아요. 저는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아봐가지고 항상 그냥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그때 대학교 때는 이제 나태했었죠. 뭐 이런 거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는 알아볼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아, 뭐그 뒤로 이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긴 아, 했지만 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기회가 없다, 뭐 이렇게 못 모은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불필요한데 지출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이해 안 된다. 굳이 내가 미리 준비했으면 쓰지 않았을 지출? 예를 들면 진짜 사소하게 일기예보 확인 안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비닐 우산을 아. 샀다. 저 이틀 전에 샀어요. 그거 급하게 부랴부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폭우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천둥번개. 사야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야죠. 근데 다 젖었어. 어차피 다 젖었어.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불필요한 지출 그리고 짜잘짜잘한 지출을 많이 해요. 우리가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저는 신용카드를 안 쓰는데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내역서를 보면 한 건 한 건은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합하면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돈을 우습게 알고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적는다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돈이 후후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했던 얘기들이 아마 이게 떠오르시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신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있거든요. 분명 저도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하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특히 아까 말한 뭐 여행도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22개국이면 정말 많이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행의 개념이 조금 퇴색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거를 SNS에 자랑하려고 가는 느낌? 나 어디 유럽 여행 이번에 간다. 어디 갔다 왔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가는 게 저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본질은 특히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정말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을 한다든지 거기 현지인 친구를 사귄다든지 네. 현지 문화를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거기서만 갈 수 있는 산을 간다든지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10일 있으면서 트레킹만 3번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제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간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 나라의 산을 내 2발로 밟고 싶어서 가본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행을 다녀왔을 때 내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해주는 여행을 해야지 돈만 쓰고 오는 여행은 뭐 정말 불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주로 이제 대학교 때부터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여행은 고생하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서 한국에서보다 돈을 덜 써요. 덜 써요. 저는 여행 가면 오히려 돈 모아옵니다. 여기도 안 쓰는데 가서 더 안 쓰고. 더 안 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막 배낭여행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자랑을 잘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막 돈 많이 쓰는 것만 이렇게 여행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뭔가 하고. 이제 고급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한다든지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젊은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경험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고생한 거를 자랑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생했는데 내가 극복한 거. 그런 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돈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그걸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는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뿌듯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제 저도 이런 영상 올리면 막 댓글에 아니 무슨 소리냐 젊을 때 여행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소비하는 여행들이 여행인 네.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죠. 맞아요. 그리고 여행을 젊을 때 많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젊을 때 가야 돈을 아끼면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무릎하고 허리 아프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오래 못 타고 숙소도 더 편한데 자려면 돈이 많이 들고 젊을 때는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 아무 때나 노숙을 해도 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점점 힘들어지고 여행에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다녀라 이거지 누가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펑펑 써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책도 쓰셨는데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쓰셨잖아요. 네. 이 책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쓰신 건지? 지금 혹시 인생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저 같은 2030 세대 아니라 40대 50대 분들이라도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자기만의 자산을 쌓아가면은 인생의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를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제 30대 초반이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갑내기 아니면 뭐 인근의 친구들 봐도 다들 불안은 있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오히려 회피하는 것 같아요. 회피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미래를 꼭 준비해야 돼. 뭐 현재를 즐겨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아직도 그런 애가 있어? 아직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직 많아? 네, 아직 많아요. 큰일 났네. 아직 많아요. 그런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셔야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현재를 즐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네. 마음 한구석이 깝깝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도 회피를 하면서 또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신만의 자산을 쌓아가면서 미래를 준비를 해놓으면 그런 불안은 싹 사라진다 하는 거를 이제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대 초반이신데 이제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요즘 젊은 그 세대가 걱정하는 게 돈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둘 다 어쨌든 해결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가장 크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는 게 나는 좀 열심히 살고 뭘 해보려고 해도 좋은 남자고 좋은 여자 만나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마인드 맞는 사람 찾기 참 어렵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남편을 어디서 만났냐면 비행기 옆자리에서 만났거든요. 아, 비행기 옆자리에서. 네. 여행을 많이 가니까. 네. 여행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아,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자주 가는 장소에서 인연이 네. 발생을 한다. 내가 술집에 자주 가면 술집에 자주 오는 여자 남자를 만날 것이고 네. 내가 도서관에 자주 가면 도서관에 오는 사람과 꼭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동성 친구 간에라도 내가 같이 가는 장소에서 결국에 인연이 생겨서 그게 또 발전을 하면 이제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여행 좋아하고 여행 많이 다니더니 결국 남편도 비행기에서 만났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우연이지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러면은 남자친구였죠. 그분을 만났는데 보통 이제 그 마인드라는 게 이제 단순히 뭐 어떤 취미만은 아니고 지금 경제관도 워낙 또 강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같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걸 이해해 주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저는 일단은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경제관념이 저랑 거의 비슷해요. 저희 신랑이.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돈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돈 얘기는 사실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그렇게 터놓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중에도 서로 돈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안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자신이 추구하는 투자 가치관이나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고 뭐 빚은 얼마였고 이런 거를 투명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지만 은근히 그런 거를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못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랑 신랑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너무 대화가 잘 통했고 투자 마인드도 잘 맞아서 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요즘에 그 웨딩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비싸거든요. 결혼하는데 정말 막 수천만 원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우연히 결혼 준비 카페에서 배포한 걸로 보이는 그 결혼 비용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엑셀로 막 쫙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우연히 이제 봤는데 뭐 예식장부터 스드메부터 시작해서 뭐 상견례 해가지고 쫙 결혼할 때 드는 비용 카테고리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인데 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다 해야 되나? 이런 데에 다 돈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죠. 우리 이런 거 허례허식 다 치우고 우리 평생의 자산 만들기에 집중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다행히 저희 신랑도 이제 동의를 해줬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의견을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생략했고요. 스드메 이런 거 다 안 했어요. 네. 웨딩드레스도 제가 별로 안 입고 싶어서 안 입고 결혼식 당일날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그냥 기념사진만 했고 그다음에 웨딩 촬영도 당연히 안 했고 청첩장도 뭐 사람들 초대를 안 했으니까 생략했고 그다음에 예물 예단 다 생략했고 상견례 선물 이런 것도 뭐 생략했고 서로 돈 쓰는 거잖아요. 네. 내가 선물 준다고 그렇죠. 돈 쓰고 네. 준다고 돈 쓰고 그래서 다 생략했고 결혼 반지도 생략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커플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끼고 있는 이 반지인데 연애할 때 은 공방 가서 5만 원 주고 신랑이랑 저랑 서로 만들어준 커플링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비행기 옆자리에서 만났다 보니까 저희가 만났던 비행기 편명을 각자 여기 반지에 새겼거든요. 근데 이 반지가 제일 값지고 아주 소중한 혼인 반지지 뭐 무슨 비싼 수천만 원짜리 브랜드 반지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커플링을 그냥 혼인 반지로 하기로 하고 결혼 반지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의미가 중요한 거지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이제 가격이 곧 그 의미인 것처럼 생각하는 좀 문화도 생긴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정말 신혼여행만 간 거예요. 여행은 제가 또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네. 신혼여행은 포기할 수 없어서 갔는데 이제 신혼여행도 저희 남편이 미국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을 치려면 미국 본토로 갔어야 해요. 어차피 가야 되는 거. 그래서 네. 그럼 어차피 가야 되는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자. 그래서 저희가 모아놨던 주식 배당금 달러로 신혼여행을 가서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는데 든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걱정되는 건 우선 두 가지인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더니 좀 아쉬움은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뭐 친구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같은 나이대니까. 친구들이 너는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그래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해를 해줘. 그래 잘해라. 그래 결혼 한샘 치겠다. 네. 그리고 또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처럼 하고 싶으나 눈치 뭐 보여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은 부럽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채널에 영상으로 찍어 올렸더니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따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계세요. 부모님 어떻게 설득했는지 네. 그 과정을 궁금해하면서 저처럼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사실 결혼하면서 정말 수천만 원 쓰는데 그게 다 자기 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저는 결혼 자금이라는 단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결혼할 때 돈을 쓰려고 따로 자금을 모아요? 결혼은 이게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이 합쳐지면서 결혼과 함께 자산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각자 힘들게 모은 돈을 결혼과 동시에 다 닦아 쓰고 영원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네, 사실 그 어떤 하루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쓴다는 게 사실 그게 경제적으로는 되게 손해가 큰데 평생 한 번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신혼부부들이 신혼의 함정에 잘 빠져요. 그러니까 신혼이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야 하냐. 네. 그놈의 이때 아니면 소리를 하면서 무조건 새거 좋은 거, 네. 예쁜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일생일대에 안 쓰던 큰 돈을 많이 쓰잖아요. 집 마련할 때도 억 단위의 돈이 들고 뭐 1,000만 원대 돈을 쓰는데 생전 돈을 안 쓰다가 이게 큰 돈을 막 쓰다 보니까 돈 쓰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물건도 손 덜덜 떨면서 사면서 결혼할 때 500만 원치, 1,000만 원치 가정가구는 그냥 막 지른다든지 그렇게 이제 돈 쓰는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런 거를 진짜 스스로 경계를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돈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했던 게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후회도 없고 네, 오히려 네, 또 네. 지나고 났더니 통장에 돈은 또 그대로 남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이게 사회적으로도 좀 용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도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내 집 마련 사실 이게 30대 초반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집을 3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 명의로 2개, 신랑 명의로 하나 해서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는 임차인분이 살고 계시고 한 군데는 저희가 살고 있고 하나는 아직 짓고 있고 분양권. 네. 네, 그렇게 해서 3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 첫 집은 분양을 받았어요. 제가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청약 당첨됐다고 하면 에이 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제가 청약 당첨되기 전에 부동산에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몇 살 때요, 이게? 그때가 20대 때죠. 20대 후반이었는데 부동산 투자는 나와는 먼 단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죠. 네. 근데 한날 이제 대학교 선후배들 모임에 갔어요. 근데 한 선배랑 대화를 하다가 오빠는 요즘 뭐 퇴근하고 뭐 하냐 하니까 부동산 스터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학 스터디나 취업 스터디는 들어봤어도 부동산 스터디는 그때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스터디 하면 뭐 하냐 하니까 직장인들끼리 퇴근하고 모여서 부동산 투자 관련 공부를 한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제가 이제 선배가 하는 말을 되게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조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또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요즘에 부산에 무피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약이 뜨면 넣어라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에 피가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 열심히 소득공제 받으면서 청약 통장에 납입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한 번은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 바로 청약홈을 깔고 제가 관심 있는 지역에 알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알람이 떴는데 제가 시험 삼아서 한번 넣어봐야겠다 하고 넣었는데 그게 당첨이 된 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당첨됐다고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게 저는 제가 생각했던 단지는 사실은 따로 있었고 그래도 이쪽 지역이 나쁘지 않아서 넣어보긴 했는데 떨어질 걸 생각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였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당첨이 된 거였어서 당장은 되게 불안했어요. 나 분양 계약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근데 주변에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결국은 분양 계약을 했고
해갖고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제가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면서 총알을 장전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분양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금 정도 되는 돈을 모아놨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 그렇죠. 사실 그 친구들이 귓등으로 이렇게 흘렸던 거는 어차피 내가 할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돈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이 생겼던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집도 있고 막 투자도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뭐 재테크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영상 보니까 제일 조회수 높은 게 그 파킹 통장 관련된 영상이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나이대의 시청자분들은 통장 관리도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돈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신용카드 쓰고 막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직장인분들은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월급을 월급 통장에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월급 통장은 아무 이자도 안 주는 그냥 일반 예금 통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월급을 일단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통장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월급 통장, 용돈 통장, 투자 통장,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투자 통장으로 전액 이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투자 통장을 파킹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주는 통장에서 제 투자 대기금을 굴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투자 통장에 있는 돈을 필요할 때마다 용돈 통장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빼서 용돈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장 관리의 포인트는 통장의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목표가 집을 마련하는 거다. 그래서 목돈을 모으고 싶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고 싶은 집이 레미안이다 하면 레미안 통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미안 통장을 관리를 하면 레미안 통장 안에 있는 돈을 함부로 못 써요. 꺼내기 어렵다. 나의 레미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돈을 뺏쓰는 게 아까워지기 때문에 절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의 용도에 따라서 통장에 갖다가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해서 그 이름에 맞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저도 하라고 맨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다들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다양하죠. 다들 네. 뭐 이유 없는 소비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재테크가 절약, 저축, 투자의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약을 해서 최대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돈이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절약을 못하니까 그 뒤에 단계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어서 주식에 넣어서 마이너스 30% 손해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돈을 쓰면 마이너스 100% 수익률 주식에 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마이너스 30%가 나는 주식에 넣었으면 70%라도 남지. 근데 그냥 소비를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100%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결국에 마인드의 문제긴 한데. 결국에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네, 모으는 목표.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돈을 모은다고 하면 사실 지치니까 막 또 써버리고. 맞아요. 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에 이제 할미언니님은 이제 노후 대비, 네, 내 집 마련, 뭐 노후 자금 마련,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다 보니까 뭐 결혼 자금 이런 것들도 좀 불필요하게 느껴지기도 완전 하고. 불필요하죠. 결혼 자금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살으라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끼고만 살면, 사실 아끼고만 사는 거를 뭐 계속 할 수도 없으니까 하다 보면 뭐 힘든 그런 시절도 어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다가 좀 힘들다, 아니면 뭐 약간 뭐 지친다 이럴 때는 없으셨어요? 저는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없었어. 그냥 없는 지친 걸 적이 어떡하라고. 없어요. 지치지 않아.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믿는 구석이 없어서 내 믿는 구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강해가지고 뭐 지칠 겨를이 사실은 없었고. 기댈 곳이 없다. 나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 네네네. 결국에는 그 찰리 먼거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다.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저도 지난 20대를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경제적인 자립이 삶의 자립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내 자산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사실 지칠 겨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서 나 하나의 몫을 하겠다. 나 혼자 뭔가 부모님의 어떤 뭐 다른 도움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네네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 영상 보니까 ETF랑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네, 네, 이제 네. 장기 투자가 가능한 우량 자산에 투자해서 노후를 대비하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데 그쪽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고 절반은 근로자가 내는데 월급에서 알아서 떼가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퇴직연금이 있어요.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은 1년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매년. 근데 그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게 놔둘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관리하게 놔두는 걸 DB라고 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걸 DC라고 하는데 저는 젊은 분들한테는 DC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네. 왜냐면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봉 인상률이 뭐 8%, 9%, 10% 되는 거 아닌 이상은 DC로 전환해서 직접 운용하면서 미국 ETF와 같은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기 때문에 저는 DC로 운영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도 DC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개인연금을 드는 게 뭐 연금저축펀드 해사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연금저축펀드를 600만 원까지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최대 600만 원까지는 채워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과세이연 혜택도 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내가 그걸 탔을 때 3.3에서 5.5%의 저율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십 년 동안 내가 과세를 안 받는 동안에 그걸 또 복리 효과가 커지잖아요. 그 돈이 그만큼. 불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젊은 분들은 뭐 목돈 마련이 먼저니까 연금은 나중에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하루라도 빨리 소액으로라도 시작해서 기간을 빨리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들한테 좋은 말로 할 때 시작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연금저축 빨리 납입해라 막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좋은 얘기인데 네. 여기 떼고 여기 떼고 여기 떼니까 결국에 생활비 자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죠. 절약을 해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소비를 그렇게 하라는 줄여야 거죠.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평생 살려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뭐 목표를 달성한 거니까 그때까지 바짝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제 목표가 노후 대비니까 제가 노후에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여유 있게 노후를 맞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이런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 미래를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설레고 오히려 빨리 나 막 퇴직하고 싶고 노후가 기다려지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노후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20대들이 착각을 해요. 2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청춘을 즐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다 쓰는데 저는 노후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를 즐겁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생활도 만족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후 준비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오늘 가진 돈에서 조금만 떼서 미래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도 나고 받는 사람도 나니까 나라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선물은 줄 때도 행복한 줄 거니까. 때도 행복한 거니까 현재의 나도 행복하고 미래의 나중에 그것도 복리 효과가 붙어서 돈을 받을 나도 행복을 하고 지금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는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 노후 준비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저축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고 돈 못 써가지고 막 화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뭐 30만 원, 50만 원어치의 돈 봉투를 내 미래의 미래 나에게 나한테 선물 준다. 그 느린 우체통이라고 있거든요. 네. 편지를 넣으면 1년 뒤에 배달되는 우체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돈을 보내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미래의 나도 난데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 미래에 닥칠 그 상황을 겪을 것도 나 자신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미래의 나에게 돈을 보내는 게 엄청나게 행복한 일이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놀고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반대로 할머니님은 젊을 때 고생해서 돈 모아서 불려놓으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아예 네.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더 황금기가 아니겠느냐. 네네네네. 일 안 하고도
그래도 놀면서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결국에 이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차곡차곡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네네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또 마음도 편해지고 네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아까 믿는 구석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스스로 믿는 구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은 정말 인생에 아무런 불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른 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돈에서 오는 여유, 돈에서 오는 그 안정감, 심리적 음. 그 어떤 안심 이런 것들도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네네. 네, 그거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할미 언니에서도 계속 이렇게 노후 대비, 은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축, 그 다음에 이제 돈 불리는 방법. 결국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요즘에 어떤 그 젊은 세대분들 물론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해도 안 된다.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네. 그러면 똑같은 동시대를 사는 그 청년 세대로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이제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은 진짜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 이게 때문에 망한다. 그 생각 때문에 망한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도 될 확률이 100%가 아닌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는 나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하느냐가 미래의 본인을 결정을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버린 과거가 되지만 시간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분명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젊을 때 힘든 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힘들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젊을 때 힘든 거는 정말 내가 젊을 때 힘들 만큼 나중에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힘든 것도 어떤 때로는 즐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보상받을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는 대로만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된다 하면 잘 될 일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영원히 있어도 젊은 분들은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만약에 제 자산 다 몰수해가서 누가 영원이 된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주변에 다른 친구 또는 저랑 비교하시지도 말고 그냥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차근차근 해보고 내가 한 방의 수익보다는 내 평생의 자산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시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미래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버 할미 언니님을 모시고 2030 세대들이 어떻게 또 돈을 모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또 해보신 분을 또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시청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 뭐 이 책도 쓰셔가지고 이제 작가님이 또 되셨는데 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유튜브 채널 가서 또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할미 언니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